뭘 그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어? 이혼 도장도 찍었는데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제가 낙찰받은 50억짜리 저택인데요.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죠. 뭐, 집구석에서 놀던 여편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50억짜리 저택을. 말도 안 돼. 30년간 무시당하던 아내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될 처절한 역전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돌아온 오후, 햇살이 거실 통창을 통해 길게 들어와 현정이 내려놓은 찻잔 위로 평화롭게 부서졌습니다. 박성호가 현관문을 박차고 거실로 들어서며 이현정이 앉아있는 소파를 발로 쾅 찼습니다. 성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쳐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현정. 뭘 그렇게 태평하게 앉아 있어? 이제 남이 된 사이인데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거야?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 최 여사가 지팡이로 마룻바닥을 쿵쿵 찍으며 표독스러운 눈으로 현정을 노려보았습니다. 얘는 넌 염치도 없니? 이혼 도장 찍었으면 남남이야.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현정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자신에게 당장 나가라니 그들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긴 내 집인데 누가 누굴 보고 나가라는 거야? 성우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붉어진 얼굴을 현정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혼하더니 돌았나? 너나 나나 어차피 나가야 돼. 이 집 경매 넘어간 거 몰라?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현정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정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펼치며 서류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경매 누가 낙찰받았는지 확인은 해봤어?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여기 적힌 이름이 누군지. 성우와 최 여사는 홀린 듯 테이블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류의 소유자란에는 이현정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현정? 집구석에서 놀던 여편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 같은 게 50억짜리 저택을 무슨 수로 사? 현정이 차가운 눈빛으로 성우를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야. 당신 몰래 관리해오던 내 비자금이지. 어때? 재밌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당황한 두 사람의 모습에 현정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돼?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라고. 성우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서류를 양손으로 구겨 찢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건 무효야. 내가 인정 못해. 내 집 내놔. 현정이 휴대폰을 들어 귀에 가져다 대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 좀 보내주세요. 주거 침입자가 난동을 부리고 남의 등기권리증을 훼손하려고 하네요. 성우가 경찰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서류를 다시 내려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정이 휴대폰을 내리며 성우의 콧대 높은 자존심을 짓밟듯 쏘아붙였습니다. 찢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건 내 부모님 유산으로 산 거라. 이혼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야. 알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50억이라는 숫자가 성우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성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현정의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성우가 현정의 바짓단을 잡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니 현정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응?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떠나니? 옆에 서 있던 최 여사도 상황 파악을 끝내고 재빨리 현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는 신용을 하며 불쌍한 표정으로 울먹였습니다. 아가, 부부싸움 칼로 물백이라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맘 풀어라.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현정이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를 띄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땐 언제고 돈 냄새 맡으니까 꼬리 흔드는 꼴이라니. 뻔뻔하기도 하지. 성우가 현정에게 다시 다가가며 두 손을 싹싹 비벼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나가면 갈 데도 없어. 신용불량자의 빈털터리인 거 알잖아. 한 번만 봐줘. 내가 평생 머슴처럼 시키는 거 다 할게.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현정아. 네가 이 늙은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꼭 봐야겠니? 30년 넘게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현정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현정이 팔짱을 낀 채 턱짓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정 그렇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성우가 눈을 번쩍 뜨며 현정의 발치로 기어와 물었습니다. 저 정말이야?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뭔데? 뭐든 다 할게. 현정이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아직 당신을 못 믿겠거든. 30년을 살았는데 매정하게 날 버렸잖아. 당신도 내 맘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고 말고. 현정아, 네가 다시 나를 믿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 현정이 여지를 보이는 듯하자 성우는 두 눈을 번뜩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아직 당신이랑 한 방에서 지내고 싶진 않아. 이해하지? 그럼 이해한다니까. 내가 아들 방에서 당분간 지낼까? 아니 무슨 소리야? 저기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 보이지? 지난 세월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내어줄게. 현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창문 밖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뭐? 창고? 현정아, 그건 너무 심하잖아. 아, 싫구나. 싫으면 당장 대문 밖으로 나가고. 현정이 차갑게 돌아서자 성우는 혼비백산하며 다시 현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싫긴 누가 싫대. 알았어. 당신이 날 다시 믿을 때까지 저기서 기다릴게. 성우가 자신의 제안을 수긍하자 현정은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있던 창고 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성우가 최 여사와 함께 코를 틀어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묵은 먼지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와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우가 손으로 허공의 먼지를 휘저으며 질색한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여기서 사람 보고 자라고? 이현정 이 여자 진짜 독하네. 뒤따라 들어온 최 여사가 좁은 바닥에 놓인 얼룩진 매트리스를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최 여사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남 사모님 소리 듣던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니.
박성호, 너는 사내 자식이 오죽 못났으면 마누라가 딴 주머니 찬 것도 몰랐어.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멍청한 놈. 빨리 싹싹 빌어서라도 안방으로 들어가야지. 성우가 들고 있던 낡은 짐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엄마가 혜주랑 재혼하라고 부추겨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성우의 등짝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네가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해먹어서 이 사달이 난 걸 누굴 탓해? 어떻게든 현정이 마음 돌려놓을 생각을 해야지. 멍청한 놈. 성우가 씩씩거리며 곰팡이 핀 축축한 벽에 기대앉아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꼬셔서 저 집 명예 기어코 내 앞으로 돌려놓고 말 거야. 현정이 제 마음 약해서 내가 좀만 불쌍한 척하고 눈물 흘리면 금방 넘어올 거라고. 한편 어두워진 2층 서재에서 현정은 대형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성우와 최 여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현정이 와인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꿈꿔봐. 그 꿈이 끔찍한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박성호. 현정은 모니터 속 성우의 욕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응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고소한 냄새와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에 홀린 듯 눈을 떴습니다. 성우는 텅 빈 위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비틀비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현정이 최고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에 모닝커피를 곁들여 우아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입가에 침이 고여 참을 수 없다는 듯 식탁으로 달려들어 의자를 빼려 했습니다. 와, 현정아. 아침부터 웬 고기야? 나 어제 한 끼도 못 먹은 거 어떻게 알고. 진짜 맛있겠다. 성우가 포크를 집으려는 순간 현정이 나이프로 성우의 손등을 톡 치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내 거래? 이건 내 아침이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아침부터 고기 냄새 풍기지 말라고. 그래서 내 건 저기 준비했어. 현정이 턱짓으로 싱크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쉰내가 폴폴 나는 밥 한 덩이와 국물만 남은 김치 찌꺼기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 사람을 뭘로 보고.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때 냄새를 맡은 최 여사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스테이크를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고. 얼른 접시 다오. 현정은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최 여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뭘 하셨어요? 살찌면 남편 바람난다면서 찬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찬물에 밥. 건강 생각해서 드세요. 최 여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어? 내가 그때는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현정은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표정을 싹 굳혔습니다. 저도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죠? 밥값 하세요. 현정이 메모지를 던지는 대신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이불 빨래와 커다란 고무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뭐냐? 세탁기 놔두고 저걸 나보고 하라는 거냐?
현정이 정색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잊으셨어요? 세탁기 돌리면 전기세, 수도세 아깝다고 손빨래하라고 하셨잖아요. 기계가 빨면 때가 안 진다면서요. 그 좋은 손맛으로 저 이불들 싹 다 밟아서 빠세요. 최 여사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현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오늘 밥은커녕 물도 없으니까. 성우가 나서서 항변하려 하자 현정은 걸레 한 장을 성우 발 앞에 던졌습니다. 너는 거실이랑 방바닥 닦아. 네가 그랬지? 청소기는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 안 닦인다고. 무릎 꿇고 빡빡 닦아. 결국 2시간 후 베란다에서는 최 여사가 곡소리를 내며 이불을 밟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성우 역시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예, 현정아, 온수 좀 나오게 해라. 발 시려워 동상 걸리겠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현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온수예요? 저 한겨울에 찬물로 걸레 빨 때 엄살이라고 하셨죠? 늙으면 감각도 무뎌진다는데 그냥 하세요. 보일러 밸브 잠갔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성우가 걸레를 집어 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연세가 몇인데 찬물로 빨래를 시켜? 너 진짜 악마냐? 현정이 성우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악마, 넌 내 마누라가 만삭일 때도 손걸레질 시켰어. 여자가 게을러서 살림꼴이 이게 뭐냐고 타박하던 거 기억 안 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노동이 끝났습니다. 현정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2사람 앞에 유통기한이 임박해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 2개를 던져주었습니다. 자, 일당이야. 맛있게 먹어. 일하고 먹으면 뭐든 맛있잖아. 그치? 성우가 컵라면을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현정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제발 사람 대접 좀 해주라. 현정이 2층으로 올라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사람 대접?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사람 대접을 바라는 건 욕심이지. 꼬우면 내 엄마랑 나가서 살아. 어둑해진 거실, 성우와 최 여사는 불어터진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최 여사가 국물을 들이키며 쌕쌕거렸습니다. 저 독한 년이 내가 한 짓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 성우는 과거에 자신이 현정에게 던졌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현실에 뼈저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현정의 입가에는 서늘하고 통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문 밖에서 육중한 고물상 트럭이 엔진 소리를 내며 후진에 들어왔습니다. 인부들이 거실에서 최고급 자개장 그리고 민호가 목숨처럼 아끼던 한정판 골프백을 줄줄이 끌고 나왔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골프백이 짐칸에 처박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트럭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저게 얼마짜린데 저걸 고물 취급해. 영숙이 너 정말 왜 그래? 영숙이 계단을 내려와 길길이 날뛰는 민호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낡은 통장 하나를 그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통장 기억나? 우리 아빠 심장이식 수술비 하라고 내가 모아둔 돈이었잖아. 그건 10년이나 지난 이야기잖아. 왜 또 꺼내고 그래? 당신이 그거 들고 튀어서 이 골프채 샀잖아. 그때 당신이 제주도 가서 샷 날리면서 희희낙낙할 때
우리 아빠 수술 시기 놓쳐서 돌아가셨던 거 기억하지? 민호는 영숙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고물상 직원에게 손짓하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것들 싹 다 실어 가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폐기 처분해 주세요. 민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명품들이 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최 여사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툰 호미질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구슬픈 곡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해질 무렵 고된 노동으로 녹초가 된 민호와 최 여사는 창고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밥덩이를 씹으며 눈치를 살피던 민호는 슬그머니 본 채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거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가 짐짓 성공한 사업가의 태도를 흉내내며 뻔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영숙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 사업 아이템이 진짜 괜찮거든.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서 그렇지. 딱 5억만 융통해주면 내가 원금의 2배로 불려줄게. 너도 알잖아, 내 사업 수완. 영숙은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노트북 화면을 손가락으로 까딱 가리켰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들어와서 이거나 좀 봐. 민호는 기회가 왔다 싶어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가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조회 결과 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채무 불이행, 신용 등급 최하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민호의 뼈를 때렸습니다. 제1금융권은 고사하고 대부업체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제에 무슨 투자야? 차라리 나한테 사기를 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 민호는 영숙의 팩트 폭격에 뼈까지 얻어맞은 듯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로 돌아온 민호가 매트리스를 발로 걷어차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젠장, 저 여자가 언제부터 저렇게 독해졌어? 내 신용정보를 어떻게 안 거야? 최 여사가 민호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너 때문에 나까지 이 고생이잖아. 빚이 20억? 우린 이제 영숙이 바짓가랑이 잡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어. 민호가 씩씩거리며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두고 봐. 어떻게든 저 재산 뺏어올 거니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나가. 두 사람은 눅눅한 창고 바닥에서 서로의 살이 닿는 것조차 짜증스러워하며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저택의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성우와 최 여사는 마당 한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느라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새카만 선글라스를 낀 혜주가 여행 가방을 덜그럭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꾀죄죄한 몰골로 호미질을 하던 최 여사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혜주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 혜주 아니냐?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혜주는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살짝 내리고 성우와 최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꼴이 그게 뭐예요? 어디서 식모살이라도 하세요? 오빠 이혼했으니까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와야죠. 성우가 벌떡 일어나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당황한 기색으로 혜주에게 달려갔습니다. 혜주야, 여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근데 밖에 저 사람들 빚쟁이들 아니야? 성우의 시선이 대문 밖을 향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이쪽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혜주는 흠칫 놀라며 성우의 팔짱을 꽉 끼고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장이야.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 집 오빠 거라며? 빨리 문 열어. 나 무섭단 말이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팔짱을 낀 현정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정이 혜주의 화려한 차림새와 뒤쪽의 수상한 남자들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마당 풀이나 뽑는 신세인데 빚쟁이들 달고 안주인 행세를 하러 오셨나? 혜주는 현정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고 턱을 치켜들며 눈을 부라리고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는 이혼한 주제에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비켜요, 들어가게. 나 임산부야. 현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도 비키지 않고 버텼습니다. 꿈 깨세요. 이 사람은 지금 내 집 마당에서 숙식 제공받는 대신 잡초 뽑는 일용직 노동자 신세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셋이 손잡고 나가. 성우가 혜주의 귀에 대고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주야, 사실은 이 집 경매로 날아갔어. 나는 지금 빈털털이라 창고에서 지내고 있어. 성우의 이실직고에 혜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혜주는 대문 밖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사채업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다급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혜주가 갑자기 성우의 팔을 뿌리치고 배를 감싸주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배가.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아기가 잘못 때려나 봐. 아. 혜주의 찢어지는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눈치 빠른 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버 액션을 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최 여사가 혜주의 몸을 부축하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임신한 며느리 잡네. 애 떨어지게 생겼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세요. 사람 죽어요. 성우 역시 엉겁결에 혜주의 반대쪽 팔을 부축하며 현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 가진 사람이 아프다잖아. 당장 눕혀야 한다고. 사람 목숨이 달렸어. 현정이 기가 막혀서 막으려 했지만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혜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에 최고급 이태리 가죽 소파 위로 드러누웠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성우와 최 여사도 덩달아 난입했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이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주거침입으로 싹 다 집어넣어 버릴 거라고. 소파에 누운 혜주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더욱 과장되게 배를 문질렀습니다. 아으, 어머님, 저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소리 질러서 놀라서 그런가 봐요.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 흑흑. 최 여사가 혜주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현정에게 대들었습니다. 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애가 놀랐다잖아. 경찰? 불러. 뉴스에 한번 나볼래? 강남 사모님이 임신부 폭행했다고 소문나면 너도 얼굴 들고 못 다닐걸? 성우는 이 상황이 기회다 싶었는지 거실 테이블 위에 발을 턱 올리며 뻔뻔하게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 부를 테면 불러봐. 어차피 우린 갈 데도 없어. 밖에 빚쟁이들 깔린 거 봤지? 나가면 맞아 주구나. 여기서 버티다 경찰서 가나 매한가지야. 우린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현정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그들의 뻔뻔한 작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신부라는 말에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해주는 현정이 멈칫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목말라요.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없나 봐주세요. 시원한 걸로요. 오냐, 내 새끼. 할미가 얼른 가져다 주마. 목마르지? 최 여사는 마치 제 집인 양 주방으로 쿵쿵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현정은 자신의 집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악당들에게 점거당하는 현실의 현기증을 느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뻔뻔함도 불사할 준비가 된 끈질긴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성우 일당은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현정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우는 수입 과일을 깎아 먹으며 과일즙을 바닥에 뚝뚝 흘렸고 해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낄낄거렸습니다. 현정이 참다 못해 거실로 나와 쏘아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몸 괜찮아졌으면 당장 나가.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더 이상은 못 참아. 성우가 입가에 묻은 과일즙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비열한 웃음을 띠고 현정을 쳐다봤습니다. 현정아, 우리가 곰곰이 상의를 좀 해봤는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 나가는 게 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근데 나가려니 빈손으로는 좀 그렇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해주가 거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저 뱃속에 오빠 핏줄 있어요. 사모님 아들 준우한테는 이복 동생이 되는 건데 도의적으로 양육비 정도는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 집을 달래요? 그냥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만 주시면 조용히 사라져 드릴게. 최 여사가 맞장구를 치며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래, 한 5억만 해줘라. 아니면 우리 애 낳아서 학교 보낼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현정은 그들의 적반하장 요구에 치가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거 침입도 모자라 이제는 공갈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정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잠갔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현정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TV 좋네. 역시 비싼 게 좋아. 거실에서는 떠드는 성우의 목소리와 해주와 최 여사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정은 단축번호 1번을 눌러 친구 광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광희니? 지금 집에 바퀴벌레들이 기어들어왔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아주 질기디질긴 놈들이라 약을 쳐도 안 죽네. 수화기 너머로 광희의 괄괄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자 현정의 표정이 차츰 차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쫓아내는 걸로는 부족해. 아주 짓밟아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현정은 성우 일당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구체적인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희야,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싸고 화려한 옷이랑 가방 좀 챙겨오고 그리고 사람도 섭외해줘. 전화를 끄는 현정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질스러운 웃음소리는 이제 현정에게 분노가 아닌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거실은 마치 강력한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처참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일 껍질이 갈변한 채 흉물스럽게 말라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바람이 불 때마다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원색 투피스 정장을 차려입은 광희가 위풍당당하게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광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쥐었습니다. 소파에 널브러져 입을 벌리고 자는 성우와 혜주 그리고 화투를 치고 있던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광희가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거실이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네. 현정아, 너 집에 바퀴벌레 약 안 쳤니? 사람만 한 덩치 큰 해충들이 아주 득실거리네. 소파에서 침을 흘리며 졸고 있던 성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눈을 비비고 광희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와서 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사람 자는데. 광희는 성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성우가 발을 올리고 있던 테이블을 하이힐 굽으로 걷어차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니? 이 빈대 같은 인간아. 어디 가서 쥐 죽은 듯이 살 것이지.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최 여사가 쥐고 있던 화투장을 집어 던지며 벌떡 일어나 삿대질하며 광희에게 대들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못하는 말이 없네. 네가 뭔데 남의 집구석 일에 참견이야. 광희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최 여사의 코앞까지 다가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호적 파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어머니 타령이세요? 아들놈이 횡령에 불륜 저질러서 멀쩡한 집안 말아먹었으면 낯짝이 있어서라도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늙어서 노망이 나셨나 아니면 낯짝에 철판을 10겹으로 깔으셨나?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현정이 우아한 실크 원피스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정은 거실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광희에게 다가와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왔어?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집이 좀 지저분해서 미안해. 냄새나지? 광희는 현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가져온 쇼핑백들을 하나씩 꺼내 보란 듯이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부탁한 것 좀 사왔어. 자, 이거 봐봐.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이고 이건 3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이건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야. 광희가 꺼내놓은 물건들은 하나같이 억소리 나는 고가의 명품들이었습니다. 혜주는 소파 구석에 앉아 배를 문지르는 척하다가 명품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혜주의 시선이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고정되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최 여사 역시 침을 꼴깍 삼키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그 물건들을 보며 자격지심을 느끼면서도 현정의 재력이 새삼 대단해 보여 입맛을 다셨습니다. 광희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목걸이를 들어 현정의 목에 걸어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아, 넌 이런 거 누릴 자격 있어. 누구처럼 빚더미에 앉은 거머리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안 그래? 현정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성우와 혜주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고마워, 광희야. 나 대신 백화점 다녀오느라 고생했겠다. 성우와 최 여사, 혜주는 그들 사이에 오가는 엄청난 부의 과시에 압도되어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광희의 등장은 그들의 초라한 현실을 자각하게 만드는 잔인하고도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광희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현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지만
거실에 있는 성우의 귀에 들어갈 만큼 또렷한 톤이었습니다. 참, 현정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투자건 말이야. 기억나? 홍콩에서 오신 제임스 리 회장님. 현정은 광희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짐짓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500억 투자하신다는 분? 글쎄, 난 요즘 골치 아픈 일은 딱 질색이라서 신경 쓰기 귀찮아. 성우는 500억이라는 숫자에 귀가 번쩍 뜨여 손에 쥐고 있던 사과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성우가 슬금슬금 소파 끝으로 엉덩이를 옮기며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광희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과장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내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난리셔. 조건이 딱 하나야. 과거에 실패를 겪었더라도 재기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업가. 그런 사람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기 자금 50억, 성공하면 500억까지 밀어주신다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니? 현정은 성호 쪽을 흘깃 쳐다보며 들으라는 듯이 비웃음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조건이 참 특이하시네. 하지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내 집에 기생하는 어떤 인간은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겠네. 성우는 현정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금 50억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광희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다시피 앉으며 눈을 번들거리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광희 씨, 그 얘기가 정말입니까? 50억을 지원해 준다고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광희는 짐짓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서서 손부채질을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박성호 씨 엿듣고 있었어요? 예의라곤 밥 말아 드셨네. 그리고 당신은 안 돼요. 성호는 광희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매달리며 읍소했습니다.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이템은 확실하다고요. 지금 자금이 막혀서 그렇지 돈만 돌면 1년 안에 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광희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우리 현정이 친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사업수와는 좋았던 거. 옛 정을 봐서라도 제발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여사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성우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머리 하나는 기가 막혀요. 현정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꿈깨. 당신 같은 신불자를 소개했다가 광희 얼굴에 먹칠할 일 있어? 절대 안 돼. 광희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광희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성호를 향해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사실 회장님이 내일 급하게 출국하시거든요. 오늘 밤에 딱 한 타임 비는데 펑크 내기도 못하고 이번 기회 놓치면 2번 다시 이런 동아줄은 없을 텐데. 성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무조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현정아,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이번에 투자받아서 성공하면 내 돈도 다 갚고 이 집에서 깨끗하게 나갈게. 약속해. 각서라도 쓸게. 현정은 한참을 고민하는 척 뜸을 들이더니 마지못해 허락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딱 한 번만 기회 줄게. 대신 이번에도 일 그르치면 두 말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알았어? 성우와 최 여사는 서로를 얼싸안고 뛸 듯이 기뻐했고 광희와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빛으로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이 멍멍청한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덥석 무는 순간을 확인한 낚시꾼들의 서늘하고 짜릿한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우는 처박아 두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 털어대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간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거울 대신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비춰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래, 박성우 아직 안 죽었어. 내일 그 회장 앞에서 제대로 한 방 보여주는 거야. 최 여사는 옆에서 성우의 낡은 구두를 물티슈로 벅벅 닦아주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켰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 회장이라는 양반, 사람 볼 줄 알면 너한테 무조건 투자할 거다. 한편 혜주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거실로 살금살금 기어 나왔습니다. 낮에 광희가 일부러 두고 간 명품들이 아직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혜주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혜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든 케이스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챙겨도 빚 갚고 도망칠 수 있어. 성우 오빠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믿어?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혜주의 손이 케이스에 닿으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최 여사가 혜주의 손등을 짝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이 도둑년, 네가 감히 손을 대?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혜주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며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너무 예뻐서 구경만 하려고 진짜예요. 최 여사는 혜주를 쏘아보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현정이 깨면 다 죽는 거야. 너 땀만 먹지 마라. 성우가 투자 받아오면 그때 내가 하나 사줄 테니 얌전히 있어. 한 번만 더 딴짓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안방의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현정은 와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현정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설레고 마음껏 욕심 부려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내일이 당신들의 마지막 축제가 될 거야. 현정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엔터키를 눌러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는 기계음이 마치 성우의 파멸을 카운트다운하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마천루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회의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실내에서도 성우는 혼자 사우나에 들어온 사람처럼 땀을 비 오듯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아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후한 인상의 남자를 향해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대리인님,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업은 그냥 대박 정도가 아닙니다. 메타버스와 AI를 결합한 물류혁명이라니까요. 초기 자금 50억, 딱 그것만 쏴주시면 제가 1년 안에 10배로 불려드립니다. 제임스 리 회장님께 꼭 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재력가의 대리인으로 위장한 광희 측 회계사는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성우가 내민 엉성하기 짝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현정이 차가운 냉기를 풍기며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현정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며 얼굴에 화색이 돌아 반색했습니다. 현정아, 너도 왔구나. 내가 지금 회계사님한테 브리핑 다 끝냈어. 이제 네가 보증만 서주면 입금 바로 된다더라. 도장 가져왔지? 현정은 회계사의 맞은편 상석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정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성호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꿈도 야무지네. 난 당신한테 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이 훔쳐간 내 돈을 찾으러 온 거야.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니? 성우가 당황해서 눈을 깜빡거리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투자해준다며. 광희 씨가 분명히 그랬잖아. 실패한 사업가 도와준다고. 현정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검은색 녹음기를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현정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성우의 목소리가 고요한 회의실 안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혜주야. 걱정 마. 우리 아들 준우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내가 어제 몰래 깼어. 그거면 내 빚도 갚고 우리 하와이 여행도 갈 수 있어. 현정이 그 여편네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다. 걔가 좀 멍청해야지. 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녹음기를 뺏으려 짐승처럼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회계사가 그를 제지하며 자리에 다시 거칠게 앉혔습니다. 현정이 서류 한 장을 성우의 코앞에 들이밀며 나직하지만 뼈가 시릴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야. 다른 돈도 아니고 준우 학자금까지 건드려? 당신이 그러고도 애비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 성우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내가 잠깐 빌려 쓴 거야. 성공해서 10배로 갚으려고 했다고. 현정아,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눈 감아줘.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준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아들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엉덩이를 뗐습니다. 준우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아니, 이건 엄마가 아빠 모함하는 거야. 아빠 믿지? 준우는 더는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제 유학 자금 훔쳐서 그 여자랑 놀러 다니셨다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전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힘드신 줄만 알았는데. 성우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손을 뻗었지만 준우는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를 향해 혐오가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내 인생에서 없는 셈 칠 거니까. 어머니, 이 인간 그냥 신고하세요. 준우는 현정의 어깨를 한번 감싸 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성우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정은 바닥에 널브러진 성우에게 만년필을 던져주며 횡령 자백서와 권리 포기 각서를 가리켰습니다. 선택해. 여기에 서명하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질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들어올 경찰 손잡고 감옥으로 갈 건지. 3초 준다. 하나, 둘. 성우는 감옥이라는 단어에 테이블 위로 올라와 미친 듯이 서명란에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서명을 마친 성우가 종이를 현정에게 내밀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했어. 서명했으니까 신고는 하지 마. 제발. 나 감옥 가기 싫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현정은 서류를 챙겨 꼼꼼히 확인한 뒤 싸늘한 눈빛으로 성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약속은 지킬게. 대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당신 엄마랑 그 꽃뱀한테도 전해. 경찰차가 지금 그 집으로 가고 있다고. 5분 안에 안 비우면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다 같이 콩밥 먹게 될 거라고. 성우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휴대폰을 꺼내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망쳐. 함정이야. 지금 경찰 가고 있대. 일단 튀어. 잡히면 다 죽어. 빨리. 한편 거실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던 최 여사와 혜주는 성호의 다급한 비명 같은 전화에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 여사가 입가에 묻은 춘장을 닦을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경찰? 혜주야, 튀자. 현정이가 경찰 불렀단다. 잡히면 감방이야. 혜주는 먹던 단무지를 뱉어내고 소파 위에 놓았던 자신의 명품 가방만 낚아채 현관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 광희가 미리 손 써둔 동네 방범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애행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실제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경찰차로 착각한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좁은 현관문 앞에서 엉키고 설켜 넘어졌습니다. 혜주가 최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비켜요. 나 잡히면 안 된단 말이야. 어머님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늙은이가 좀 양보해요. 최 여사도 질세라 혜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어디 시어미를 밀쳐? 비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짓밟으며 짝짝이 슬리퍼를 끌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혜주는 품에 안고 있던 가짜 임신 진단서를 마당 잔디밭에 팔랑거리며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주울 생각도 못하고 열린 뒷문으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최 여사 역시 챙겨둔 보따리 하나 들지 못하고 혜주의 뒤를 쫓아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텅 빈 저택에 현정과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먹다 남은 짜장면 그릇이 엎어져 엉망이었고 현관에는 그들이 짝짝이로 벗어둔 신발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마당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천천히 허리를 굽혀주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혜주가 위조했던 가짜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현정은 종이를 펴서 내용을 확인하고는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준우가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사람들 다시는 안 오는 거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현정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듯한 홀가분함과 승리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정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악기들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어.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더러운 것들은 다 치워졌으니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두 모자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마당에 서서 악당들이 사라진 평화로운 저택의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낡고 후미진 공중화장실, 지린내가 진동하는 좁은 칸 안에서 억눌린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우는 공포에 질려 비좁은 변기 옆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최 여사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성우의 손을 뿌리치며 헛구역질을 해대자 성우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신경질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여기서 들키면 우리 둘 다 감옥 가서 콩밥 먹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최 여사는 바닥에 흥건한 오물을 피하려 발버둥 치며 억울함에 복받친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강남 저택에서 살던 내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내 인연을 그냥. 성우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침을 발라가며 세어보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벽에 머리를 쿵쿵 찧었습니다. 가만 안 두긴 뭘 가만 안 둬? 우리 수중에 지금 5만 원도 없어. 현정이가 우리 카드까지 다 정지시켰을 거라고. 일단 지방으로 튀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해. 당장 밥값도 없는데 무슨 복수야. 한편 혜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숨이 넘어갈 듯 캑캑거리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혜주가 훔치려던 최 여사의 금반지를 급하게 삼켜버린 탓에 식도에 걸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당황하여 차를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돌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응급실의 틈을 타 혜주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맨발로 병원 뒷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혜주는 환자복 바람으로 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맨발로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쓰레기 더미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습니다. 혜주가 뱃속에서 이물감을 느끼며 배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성호, 이 멍청한 인간. 내 빚쟁이들 다 너한테 보낼 거니까 기다려라. 내 인생 망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혜주는 병원 쓰레기통에서 주운 낡고 냄새나는 점퍼를 걸쳐 입었습니다. 훔친 반지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성우에게 모든 빚을 떠넘길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화장실의 성우와 최 여사, 그리고 뒷골목의 혜주는 각자 다른 곳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반성 대신 현정에 대한 원망과 서로를 이용하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던 저택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거실의 최고급 오디오에서는 성우가 저지른 폐륜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만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며 충혈된 눈으로 현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사업에 실패해서 힘드신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현정은 아들의 눈물에도 동요하지 않고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보며 붉은색 립스틱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현정이 입술을 맞부딪혀 색을 정돈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슬플 때나 흘리는 거야. 저런 인간 쓰레기를 잃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 오히려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시원해야지. 준우는 어머니의 눈에서 예전에 나약했던 가정주부의 모습이 아닌 냉철하고 강인한 가장의 모습을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준우가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셈 치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현정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광희가 보낸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터미널을 배회하는 성우와 최 여사의 초라한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봐라. 능력 없고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들의 말로 내일은 변호사 만나서
내 유산 상속 문제랑 저것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마무리할 거야. 준우는 어머니의 빈틈없는 일 처리와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현정의 저택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한 공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허름한 유흥가 뒷골목, 장미 여인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깜빡거리는 건물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벽지가 누렇게 뜬 좁은 단칸방에서 최 여사가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사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꼬질꼬질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만한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주인장. 방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회사 대표야, 대표. 지금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당장 특실로 바꿔줘요. 파마머리에 몸빼 바지를 입은 여인숙 주인이 위아래로 최 여사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머니께서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을까? 그렇게 잘난 아들 두신 분이 방값 3만 원 깎아달라고 사정은 왜 하셨대? 밀린 숙박비나 내고 떠드세요. 어디서 행패야? 최 여사는 주인의 팩트 폭격에 얼굴이 벌개져서 입만 벙긋거렸고 옆에 있던 성우는 쪽팔림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혀를 차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성우가 이불을 걷어차며 최 여사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쪽팔려서 살 수가 없네, 진짜. 엄마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잖아. 성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현정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죽어.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인터넷에 다 폭로할 거야. 조강지쳐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소문낼 거라고. 너도 당해봐라.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신 차단된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성우는 허공에 대고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그 시각 현정은 광희가 보내온 여인숙 복도 CCTV 화면 캡처 사진을 보며 와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준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 좀 봐. 내 할머니 여인숙에서도 사모님 행세하시다가 쫓겨나게 생겼네. 여인숙의 좁은 방 라면 하나를 끓여 먹을 돈도 아까워 다투는 성우와 최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낡은 허세는 곰팡이 핀 벽지보다 더 추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숙 방의 정막을 깨고 낡아빠진 나무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성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기도 전에 문짝이 뜯겨나갔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방 안으로 구둣발을 신은 채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성우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올려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성우의 얼굴에 매캐한 담배 연기를 훅 뿜으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박성호 씨, 숨바꼭질은 여기까지 합시다. 당신 애인 김혜주 씨가 아주 친절하게 주소를 알려주던데 자기 빚까지 다 갚아줄 거라고. 성우는 멱살이 잡힌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우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침을 튀기며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다고요. 그년이 돈 다 들고 튀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구석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떨던 최 여사가 악을 쓰며 사채업자의 팔에 매달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돈 받을 거면 그 도둑년 잡아서 받아. 우린 빈털털이야.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최 여사를 밀쳐내고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냄새나는 옷가지뿐이자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성호의 멱살을 놓고 바닥에 패대기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진짜 개털이네. 대신 너희들 몸뚱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일단 돈 되는 건 빤스 한 장까지 다 가져갈 거니까. 벗어, 빨리. 성우와 최 여사는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겉옷과 신발, 심지어 최 여사가 아끼던 가짜 금반지까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결국 성우와 최 여사는 얇은 내복 차림에 맨발로 여인숙 뒷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인숙 주인마저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며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군 성호는 갑자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으아, 김혜주, 이 죽일년. 내가 너 임신했다고 50억짜리 집까지 걸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최 여사가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성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등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당장 현정이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 빌어먹을 놈아. 성호는 어머니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밀쳐버렸습니다. 아, 엄마 탓은 없어. 엄마가 옆에서 부추겼잖아.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내복 차림으로 길바닥에서 뒹굴며 싸우는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낄낄거리며 동영상을 찍었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라고 비웃었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낮부터 무슨 추태야. 술 마셨나 봐. 성우는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놈을 낳았나? 아이고.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찻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꿈꾸던 모자는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낳은 필연적이고 처참한 지옥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저택의 다이닝룸.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현정과 준우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곁들인 품격 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촛불이 현정의 평온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은 뒤 테이블 한쪽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금 전 성우와 최 여사의 상황이 고화질로 적나라하게 떠 있었습니다. 준우는 사진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바닥의 끝을 보여주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마음 약해지시거나 그러진 않죠? 현정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사진 속의 성우를 무감각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약해질 마음이 남아있어야 약해지지. 내 눈에는 그저 썩은 환부가 도려내진 자리가 아물어가는 과정으로밖에 안 보여. 동정? 그건 사람한테나 느끼는 감정이야. 짐승보다 못한 것들한테 줄 동정심 따위는 내다버린 지 오래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현정은 태블릿 화면을 끄고 덮어버리며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정이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방금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내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대한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그 인간들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우리한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만약 우리 집 근처 100m 안에만 얼씬거려도 바로 유치장 신세야. 준우는 어머니의 빈틈없는 일처리에 감탄하며 자신의 잔을 들어 어머니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학교 돌아가면 공부 마치고 어머니 사업 도울게요. 더 이상 어머니 혼자 힘들게 싸우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가장 든든한 비서이자 보디가드가 되어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현정은 듬직하게 자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네. 그리고 우리 이 일 다 정리되면 여행이나 갈까? 스위스 어때?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다 오자. 너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구나. 준우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있을 거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현정은 창밖 어둠 속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성호 일당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지나간 삼류신문 기사처럼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현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최고의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니까. 그들은 내 행복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시궁창에서 평생 서로를 탓하며 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고 내 승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저택의 높은 천장을 타고 평화롭고 따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어느 후미진 고가도로 밑 퀴퀴한 악취와 매연이 뒤섞인 그곳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현정이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우아하게 내렸습니다. 현정의 손에는 성우가 그토록 아끼던 오렌지색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눈부시게 화려한 색감은 칙칙한 잿빛 거리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이질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만치 구석, 신문지를 덮고 시체처럼 누워있던 노숙자 두 명이 현정의 인기척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떡진 머리에 검댕이 묻은 얼굴을 한 그들은 다름 아닌 성우와 최 여사였습니다. 성우는 현정의 손에 들린 명품 쇼핑백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성우가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현정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 가방 내 거 맞지? 안에 뭐 들었어? 현금? 아니면 내가 아끼던 명품 시계? 최 여사도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엉금엉금 기어와 현정의 다리에 매달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얼른 그 가방 이리 다오. 현정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쇼핑백을 성우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현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명품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 예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맛있게들 먹어. 남기지 말고.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낚아채듯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성우가 기대했던 명품 지갑이나 현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내용물은 인스턴트 라면 2봉지와 생수 1병뿐이었습니다. 성호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라면 봉지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현정,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날 거지 취급해? 이따위 라면? 너나 처먹어. 날 아주 능욕하는구나. 성우가 발광하며 바닥에 떨어진 라면을 발로 걷어차자 라면이 부서지며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며칠을 굶어 눈이 퀭한 최 여사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성우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아, 그걸 왜 차? 아까운 내 밥, 먹을 걸 왜 버려? 최 여사는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라면 부스러기를 허겁지겁 손으로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성우는 그런 어머니가 쪽팔린다며 발로 밀어내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성우가 최 여사의 손을 쳐내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엄마, 자존심도 없어? 저 여자가 우리 먹이는 거잖아. 먹지 말라고. 쪽팔리게 진짜 왜 이래? 최 여사가 성우의 손을 깨물며 악을 썼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거나. 이 불효자식아. 네가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야? 비켜.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라면 조각을 두고 서로 밀치고 핥히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노숙자들이 그 꼴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이미 수치심 따위는 잊은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현정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그들의 처절하고 구질구질한 몰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현정이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평생 바닥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살아. 그게 탐욕스러운 너희들에게 딱 어울리는 엔딩이니까. 잘 있어라. 차 문이 닫히고 현정의 차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뒤에는 라면 스프를 뒤집어 쓴 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두 모자의 비명소리만이 매연 속에 처량하게 남았습니다. 1년 후 현정의 저택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따스한 햇살 아래 향긋한 홍차 향기가 평화롭게 감돌았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준우가 정원 테이블에 갓 구운 스콘과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우는 맞은편에 앉은 광희와 현정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광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신간 에세이를 집어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현정아, 표지 너무 잘 나왔다. 우아한 복수의 기술 인생에 고구마는 없다. 제목부터가 아주 사이다네. 벌써 베스트셀러 1위 찍었다며? 현정은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다 내 덕분이지. 네가 그때 정신 차리게 안 도와줬으면 난 아직도 그 구질구질한 인간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광희가 책장을 넘기며 깔깔 웃었습니다. 독자 서평 봤니? 속이 뻥 뚫린다.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다 난리가 났어. 특히 그 대목, 악당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그들은 그저 분리수거 대상일 뿐이다. 이거 다들 공감한대. 준우가 곁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어머니 책 이야기만 해요. 참 어머니. 다음 달 스위스행 티켓 예약 완료했어요. 호텔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수비로 잡았고요. 가서 푹 쉬어요. 현정은 아들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곧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번 여행 가서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다 오자. 너도 이제 대학원 가려면 머리 좀 식혀야지. 우리 아들
다 컸네. 광희가 짓궂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들은 풍문에 의하면 둘이서 폐지 줍다가 영역 다툼으로 경찰서 들락거린다던데 꼴이 아주 말이 아니라더라. 현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내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야. 궁금해할 가치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니까. 난 내 앞날만 보기에도 바빠. 현정은 정원 한쪽에 세워진 자신의 이름 이현정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황금빛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며 자신을 잃어버렸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현정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현정이 광희와 준우를 향해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건배하자. 고구마 없는 내 인생을 위하여. 오직 팩트와 능력,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햇살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악당들이 남긴 칙칙한 그림자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정의 정원에는 오직 찬란한 봄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시원하셨나요? 뻔뻔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라면 한 봉지를 두고 서로 물어뜯는 최후를 맞이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쌓인 답답함을 털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정 씨의 복수가 그토록 짜릿했던 건 단순히 돈으로 그들을 응징해서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보란 듯이 행복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는데 귀한 시간을 쓰지 마세요. 대신 현정 씨처럼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 제꾀에 넘어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현정 씨의 정원처럼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